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오늘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화 통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장소가 바로 도라산역입니다. 오늘이 6월 14일, 내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7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곳 도라산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기차가 이 도라산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양을 넘어 시베리아로 또 유럽까지 내달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모신 후보분들 이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의해서 자리 배치와 또 저의 소개 순서가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권영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노회찬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심상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후보자분들께 공통질문, 개별질문 등등을 드리게 될 거고요. 또 후보자분들 간의 상호토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분들의 질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 발언 시간이 어기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까 꼭 좀 유념하셔서 발언 시간 내에 발언을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마 출마의 변이 되겠죠. 이 세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2분씩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권영길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동안 살림살이 어땠습니까? 저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던 권영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시 대선에 도전하려는데 수구 언론과 검찰이 권영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대선을 보수판으로 짜려는 음모이고 저 권영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민주노동당 노동자의 돈으로 창당했습니다.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 치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때묻은 돈 5천원, 만원 공개적으로 모으고 공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 펴고 사는 세상을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 진보정당을 창당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은 평화통일 외치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과 북이 손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 감옥 가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그 세력들이 어느 날 평화의 사도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재빨리 변신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진해 갔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 훌륭한 두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슴이 더욱 설렙니다. 노회찬 의원 어떤 의원입니까? 검찰 떡값 공개를 한 노의원입니다. 예. 심상정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의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발언 시간을 초과하시면. 자, 다음은 노회찬 후보 모두 발언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노회찬입니다. 6.15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곳 도라산역에서 민주노동당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어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적유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집권 정당이 바뀐다고 또 달라질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이상 일한 미화원의 월급이 75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15 선언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후퇴하였습니다. 남북관계의 달력은 6월 14일에 멈춰서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쟁기로 깊게 가라앉지 않는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세상 민주노동당이 갈아엎겠습니다. 60년간 한 번도 갈지 않은 밭을 민주노동당이 갈겠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노회찬이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다가서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심상정 후보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대장정의 첫 출발을 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넘치는 도라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직장은 불안하고 또 장사는 안 되고 아이들 졸업시켜놔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양극화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서민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서민 정당입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노동당은 아직 서민의 삶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민주노동당이니 신북당이니 운동권 정당이니 하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받아 안겠습니다. 저 심상정이 민주노동당의 이런 한계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진정한 서민정치의 시대를 기필코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냉전과 색깔에 의지했던 한나라당도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평화는 과거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제 대륙의 관문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갈 것입니다. 또 7천만 남북한 국민들이 희망을 만드는 통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지를 담아서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경제론이라는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민주노동당이 신북당이 아니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평화정당임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모두 발언 세 분 다 공평하게 시간을 조금 넘기셨는데 앞으로는 꼭 시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제가 세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노회찬 후보부터 답변하시게 되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이 세 후보께서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무엇을 설정하실 것인지. 노회찬 후보부터 1분 30초. 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의제는 당연히 평화입니다.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2차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그리고 핵심 의제는 평화로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우선 현존하는 핵의 폐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지대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6.15 선언 제2항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구체화하는 방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까지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이 마당에
남북 정상들이 모여 한반도의 이 평화 체제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이 전쟁불사당 한나라당은 지금 유력 대선 후보조차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역시 미국 눈치를 보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연례화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군비 감축을 바탕으로 임기 내에 통일의 첫 단계인 코리아 연합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또한 2020년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같은 질문에 심상정 후보.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 정상이 평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 선언은 지금까지 평화를 육자회담이나 북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평화 체제를 주도해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수차례 이런 평화 선언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거듭 조건 없이 열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평화 선언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 7천만 민중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통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 추진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 경제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평화 선언과 또 한반도 평화경제 추진 합의서는 제가 제시했던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 될 것입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 권영길 후보. 먼저 현재의 상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장관급 회담마저 성과 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21차 장관급 회담은 이미 약속했던 대북살 지원 문제로 차기회담 일정까지 잡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미국이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속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바로 북미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미관계도 풀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6.15 공동선언이 말해줍니다. 그해 10월 북미 공동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이제는 6.15 공동선언을 훨씬 능가하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선언해야 될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는 첫째, 평화 실현 방안, 둘째, 경제협력 및 민족 경제 공동체 건설 방안, 셋째, 민족 통일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후보 한 분 한 분께 이 평화 통일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심상정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앞서 몇 차례 소개하셨습니다만 심상정 후보께서는 지금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안을 주창하고 계신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께서도 이 경제 통일 후 정치 통일이라고 하는 노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죠. 박근혜 후보가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유력한 신문의 논설실장이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통일 방안은 아직 없다 이렇게 혹평을 한 걸 봤습니다. 사실 제가 살펴봐도 특별히 평가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좀 지적하자면요. 우선 박 후보의 주장의 핵심은 먼저 경제 통일을 이룬 다음에 정치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구 보수 세력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흡수 통일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흡수 통일론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긴장과 대결을 조성하고 그래서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평화 통일론은 박근혜 후보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첫째로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와 정치가 단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평화와 통일을 통합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호혜 경제협력 발전을 이루어서 이것을 통일로 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에 의존한 공세적인 그런 안보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 국가들과 평화와 공존으로 나가는 그런 평화 통일 방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안보를 평화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그 평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남북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통일을 앞당기자는 것이 제 평화 통일론의 핵심입니다. 네. 이번엔 권영길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권영길 후보께서는 그것을 극복할 남북관계 발전의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분입니다. 먼저 노무현 정권에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 바로 시작하십시오. 인도적 지원 조건 달면은 인도적 지원 아닙니다. 먹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중심의 정책을 바로 우리 남북관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남북관계를 미국 눈치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육자회담에 따라서 속도 조절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육자회담에 발맞추지 말고 바로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자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남북이 주도해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겠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개껏 우리 남북이 여러 날 모여가지고 화해하고 약속해 놓으면은 뭐 때문에 깨집니까? 군사훈련 같은 것, 그런 것이 느닷없이 이렇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고 결국 긴장을 조성시켰습니다. 이것 없애야 됩니다. 내년은 남북 제 정당과 사회단체가 만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미 이 기념을 위해서 남북 공동행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제 만나서 남북이 주도해서 손잡고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번 노회찬 후보께 질문드리죠. 노회찬 후보께서는 코리아 연합이라고 하는 안을 내고 계신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둘을 좀 비교하시면서 노회찬 후보의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을 좀 설명해 보시면요. 예. 비핵 개방 3천일에서 전 처음에 음료수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명박 후보가 지난 2월 외신기자 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밝힌 이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합니다. 양이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빈곤, 비전의 결여, 이것이 문제입니다. 북에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은 10년 안에 외국 자본과 더불어서 3,000불 국민소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식회사 남한의 CEO가 되어가지고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수백 수천 가지의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북의 경제 문제는 북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재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선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평화협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화가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돈을 써서 군사 무장을 강화해서 억지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절감하고 그 돈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 군사비 50억 달러의 4분의 1만 줄여도 GDP 1%가 성장한다는 계산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북의 인도적인 식량 지원만이 아니라 상생과 평화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남과 북의 농업 경제 공동체를 육성하는 일이라거나 또는 TCR, TSR 등의 국제협력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들이 민주노동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질문인데 제가 개별 질문 3개를 다 드리고 보니까 현 정부 그리고 유력 주자들인 한나라당의 두 주자와 비교해서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엔 권영길 후보부터 답변하실 순서고 1분 30초 답변 시간인데요. 오늘 주로 이 평화와 통일 분야에 관한 토론입니다만 그 문제는 이 정치개혁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치개혁의 방향, 예컨대 개헌이라든가 이런 근본적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1분 30초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후보부터.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걸어온 길, 민주노동당이 걸어온 길이 정치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해소는 그것 가지고 정치개혁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 붙인 처방과 같은 것입니다. 투명하게 되면 정치개혁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엑스레이 찍으면은 모든 것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은 바로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을 만들었고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오늘날 진보와 보수가 양분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정치 권력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한나라당 간판만 담내는 막대기라도 당선된다는 경남에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정치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그것 해내야 될 겁니다.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의 길인 겁니다. 다음 권영길, 노회찬 후보. 네. 네, 내년이면은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습니다. 헌법 만든 지도 이제 60년이 됩니다. 보통 사람도 이제 나이 60이 되면은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 또한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60년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그것은 노무현 정부 5년의 실정을 극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지난 60년을 뛰어넘는 그런 새 세상을 만드는 성찰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여러 방도 중에 핵심 방도로서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의 삶을 챙기고 평화와 통일을 일궈 나가는 제7공화국 헌법을 저는 올해 제헌절에 그 시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평화 제7공화국 헌법은 평등헌법이자 통일헌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헌법의 내용으로서는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 4대 서민 생존권을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것, 토지 공개념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헌법에 담자는 것이고, 통일헌법에서는 영토저항의 삭제, 전략적 유연성 금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지대 규정 등의 헌법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7공화국은 방금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 말씀드린 새 공화국의 또 발전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역시 근본적 정치개혁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예,
앞에서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헌 방안은 그동안에 당에서 여러 차례 말해왔던 것입니다. 저도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가 헌법이 잘못됐으냐, 또 우리 사회에 치닫고 있는 이 시장 만능주의, 승자 독식 사회, 양극화가 헌법이 잘못돼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쁜 헌법 때문이 아니라 나쁜 정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정치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진보 정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진보의 힘의 원천은 우리 서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만 진보 정치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근본적인 개혁은 바로 서민 정치를 확대하고 그것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강화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비정규직 당이 돼야 합니다. 또 집 없는 서민의 당이 돼야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과 농민의 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생태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정당이 돼야 합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통해서 정말 민중의 서름을 해결하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질문, 개별질문 등등을 소화해 봤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게 좀 밋밋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이 공방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토론의 핵심은 바로 상호 토론인데요. 우선 제가 규칙을 좀 설명드리죠. 1분 질문하시고 1분 30초 답변하시고요. 30초 추가 질문하실 수 있고 1분 추가 답변 가능합니다. 노회찬 후보가 시작하시게 되고 먼저 심상정 후보께 1분 질문하면서 이 상호 토론 시작해보죠. 노회찬 후보. 네.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BDA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2.13 합의의 정신의 실현이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러한 핵심 이슈들이 드디어 먼 과제가 아니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전면에 나설 때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있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라면은 임기 중에 남북 주도의 평화체제 형성과 통일 1단계 진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평론하듯이 분석만 하고 있을 수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저는 B+1 코리아 구상에서 제가 5년간 할 일을 이미 밝혔습니다. 2012년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코리아연합 건설 등의 과제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향후 5년간 평화체제 형성과 그리고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 의원께서 아주 의욕적인 그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남북 정상이 빨리 만나서 평화 체제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선 군사 정치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1단계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그 국회는 91년도 남북이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전면을 선언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비준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고 권력 간의 신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과 또 남북 중미가 참여하는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 국회회담을 정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및 군사 한라인 설치를 하고 한반도 평화은행 설립이라든지 또 재단 기금 조성을 마련해서 한반도 평화 공동체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는 것을 5년 동안 제 임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경제를 발전시키는 두 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30초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있으면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은 일찍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건 사실상 재무장을 위한 헌법 구조의 개정입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은 개헌 초안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전쟁 포기 조항은 유지하더라도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해서 사실상 재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과정에서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본 그 재무장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그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지금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조치까지 상당 수준을 지금 이 평화헌법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핵무장까지 내친 김에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의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저마다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은 동북아의 신냉전 조성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과 일본, 몽골을 포함한 이 4개국의 비핵화와 더 나아가서 핵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그런 보장 조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지대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후보, 이번엔 권영길 후보께 일부 질문.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난 미국 대사관의 고위인사나 또는 미군의 고위인사들은 한결같이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 기지로서 한국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미 합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개입하려는 주한미군의 음모도 밝혀냈고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음모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법도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부정해야 되고 전략적 유연성 금지 부반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영길 후보께서는 지난 4년간 국회 통일위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권 후보. 총장과 대표로 이렇게 한때 지냈는데 인정사정 없이 막 퍼붓네. 먼저 노회찬 후보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이 아닌데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용산기지 이전 문제, 방위비 문제 등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월등하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말 격려의 인사드립니다. 전략적 유연성 그렇습니다. 이거 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성격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미동맹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동맹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해서 기동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기지가 평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는 데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청문회까지 개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그 청문회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일외교 통상면에 의원 26명인데 모든 것이 25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려면은 주한미군의 문제 해결하려면은 민주노동당 의원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08년에는 좀 많이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30초 추가 질문. 네, 1997년에 10년 됐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저 하류부터 강변을 따라서 백두산까지 이렇게 종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의 강폭이 30, 20, 10m로 줄어드는 과정도 봤습니다. 그때 저는 강 건너편에 있는 무산시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무산시를 봤습니다.
무산 제철소, 그 유명한 제철소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력 지원을 북한에다가 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지, 경수로 문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좋은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죠.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우선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행사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지난번에 육자회담이 진전되면은 놀랄만한 중대 제안을 하겠다고 해서 전기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지원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전선을 비롯한 인프라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서 저는 노 후보께서도 심 후보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대한 자금 기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개발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고 주한 미군 축소해서 그 돈으로 북한 지원하자는 것인데 그 중심에 에너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수로 문제 제네바 합의 이후에 궤도가 구성돼서 2003년까지 설립해 주기로 한다 안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과 궤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후보자 상호 토론 이제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심상정 후보께서 권영길 후보에게 먼저 1분 질문으로 또 시작하시도록 하죠. 예, 오늘 뭐 토론이 너무 밋밋하다고 해서 제가 좀 예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영길 후보께서는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역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아주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께서는 민주노동당을 친북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에서 민주노동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당 안에서 느끼는 시각의 거리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1심의 사건은 친북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권 후보께서는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친북당으로 이미지화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태산이네. 정말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이 친북 정당이냐 또는 좌파 정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겁니다. 북한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평화 통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화 상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대화 상대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수구 좌파 세력의 매도에 의해서 친북 정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저희들이 매몰되어야 된다는 생각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구 세력의 수구 보수 언론의 이런 매도에 대해서는 전공법을 써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의 부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제가 죽산 조광암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평화통일 외쳤다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평화통일 외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부분은 국가보안법을 먼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 그 수구 보수 언론이나 또 수구 세력들의 색깔 공세 이것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맞섰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민주노동당 내부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배우도 없다. 민주노동당의 배우는 오직 서민 대중뿐이다 하는 점을 대내적으로 분명하게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권 후보께서는 이런 친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시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방법을 앞으로 적절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배후에는 오직 노동자 서민만 있다. 멋진 말이네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수구 보수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음해하고 지금도 음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무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설득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에 거칠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저희들이 정말로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투쟁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민주노동당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노회찬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심상정 후보. 예, 저마다 평화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펌프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실제 평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반도 발전을 주관할 특수은행으로 평화은행을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군축재정을 활용하고 또 북일 수교 배상금 10조를 포함해서 약 100조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저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반론을 편 바가 있는데 이 평화기금은 소모성 퍼주기가 아니고 미래 경제 수혜로 크게 돌아오는 생산적 투자금이기도 합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반도 평화기금 재원 마련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시무 후보께서 제안하신 그 한반도 평화기금 100조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그게 90조일 수도 있고 110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중앙일보가 이 시무 후보의 의미 있는 공약 제안에 대해서 사설까지 실어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중앙일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낼까 말까 하다가 못 냈습니다. 왜 그랬나요? 진작에 좀 내주시지. 네네. 왜 그랬냐면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중앙일보사에서는 2000년 1월에 사실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GDP 1%를 매년 북한에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한 당사자입니다. GDP 1%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연 8조입니다. 8조씩 북에다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게 중앙일보인데 제가 볼 때 국내에서 만드는 그 재원 시무부가 제안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으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면서 시무부를 공박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억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사실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시무부의 제안에 동의하되 다만 그 속에 북일 배상금을 집어넣은 것은 이 문제는 전적으로 북일 배상금이 이 안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100% 북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점만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2012년에 남북 정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이 총투표로 2012년에 코리아 연합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 후보 통일론의 특징은 코리아 연합의 도달 시기를 연도를 명시한 거거든요. 국가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코리아 연합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은 아래로부터 풀필히 교류라든지 사회경제적 협력 강화 또 문화적 경제적 인프라 구축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5년 내에 가능하겠는지 너무 국가 형식이 얽매인 설계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네. 지금 비대위 문제가 해결되면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문제만 사실 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종전선언이 바로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현실로 오니까 그 두 가지가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연합이 연방의 일부일 수도 있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었지만은 가까운 현실로 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뭘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인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 문제야말로 민주노동당이 집권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다른 당이 집권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2012년 경까지 국가연합의 1단계라도 진입하는 문제고요. 코리아연합의 1단계는 코리아연합 건설에 관한 남북 간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서 그리고 남북 간의 총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미 2국 2체제 2정부입니다. 현재의 교류 수준과 상호 신뢰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평화협정만 체결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보장이 된다면은 코리아 연합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정말 할 수 있느냐?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심상정 후보의 질문 순서까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인데, 권영길 후보께서 하나도 안 봐준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권영길 후보는 봐주시나 안 봐주시나 같이 지켜볼까요? 예, 권영길 후보께서 먼저 노회찬 후보에게 1분 질문. 네. 최근 대선 지지율 1, 2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후보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반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3단계 평화통일은 통일 원칙, 제도, 그 다음에 기구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없고 기계적으로만 나열해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한미 동맹 만능론만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내가 집권하면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 협력을 모두 중단하고 북한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 만능론, 철저한 대북 상호주의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부시 정책과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께서는 어떻게 네. 대통령이 이거 지난해도 이렇게 써먹었던 건데 이게 오늘 또 나오네. 네, 노회찬 후보.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 대응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게 좋았던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저한테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갖다가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9일 북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보인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고서 이 당이야말로 정말 집권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한나라당은 여러 의원들이 원산에 상륙작전을 하자느니 해주에 어떻게 하자느니 그런 일점 불사의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저는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을 보니까 바로 한나라당의 그 정체성, 한나라당의 그 정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분들이다. 평생 대결만 생각하고 평생 미국만 쳐다본 분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평화에 대한 비전, 통일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임기를 갖다가 1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최근에 2.13 합의, 육자회담 합의 과정을 전후해서 입장을 상당히 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지금 옛날 부시 입장을 갖다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시 예. 입장을 쫓아가다가 태평양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심우 후보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명하라는 뜻입니다. 노회찬 후보께. 예. 예. 연합론을 내세운 부분에 관한 겁니다. 네. 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이행하자고 외치고 있거든요. 6.15 공동선언에서는 분단 고착화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국가 연합 단계를 생략하고 상징적으로나마 통일국가 수립을 먼저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심 후보께서 질문하셨지만은 노 후보께서 발표하신 그 P+1에서 코리아 연합 부분은 이게 체제 통합, 흡수 통합으로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 예, 노 후보께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후보. 네, 깨끗한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국가연합 형태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이 흡수통일 방안으로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출했고 그게 연방 단계 없이 국가연합과 바로 단일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는데 저는 연방 단계를 설정하고 그 연방 단계로 더 적극적으로 가기 위한 준비로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당이 대선을 통해서 승리하더라도 국가연합 못할 거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이 국가연합을 갖다가 추진해가지고 연방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더욱 신실하게 신속하게 하자는데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가연합을 노태우 대통령류의 그런 낡은 국가연합과 견주어볼 필요는 없고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국가연합과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바로 예.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영길 후보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노무현 정부는 항상 남북 관계에서 통일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미국의 주도에 끌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도 보여졌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육자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남북 관계 발전 속도를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나라당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은 한미 동맹 우선론에 매몰되어 있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심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선핵 문제, 후 남북 관계라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관한 태도입니다. 미국이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믿는 돕게 발등을 지켜도 아주 여러 번 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범위 여건에서도 마치 평화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와 범위 여건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분단지향형 평화다. 결국 군사력에 의거해서 분단을 관리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의존해서 미국 동맹에 기초한 그런 군사력에 의존한 그런 평화, 그렇게 관리하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맹으로부터 탈피해서 탈동맹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평화가 다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고착형 평화냐 아니면 민주노동당 같이 통일 지향형 평화냐를 분명히 구별하는 그런 대선이 될 것입니다. 보충 질문 30초. 근데 심 후보께서 이런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심 후보의 평화 공동체론 역시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수립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권 후보님께서 제 공약을 좀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그 공약을 3번째 냈는데요. 그에 앞서서 첫 번째 당면한 긴급한 군사 정책 현안 해결을 촉구했고, 두 번째 이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관한 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는 곧 7천만 남북한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은 평화 체제의 확고한 구축과 더불어서 우리 7천만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고요. 예. 평화 체제를 제 평화 체제에 대한 방안을 좀 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고받기는 안 되는 거죠. 아쉽지만 일단 기회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기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세 분 후보께 신상과 관련된 개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준비된 이 개별 질문이 쉬어가는 의미라고 했는데 좀 고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뭔가 한두 마디라도 덧붙였다가는 제가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께 먼저 그대로 읽죠. 대중성이 약하고 당내 기반도 취약, 역부족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1분 답변하시죠. 예. 경기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유명세가 아니라 기량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세 후보 다 합쳐도 지금 지지율이 우리 당의 지지율의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언론들이 보다 공정한 그런 태도로 이번 대선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은 과거가 아니라 비전과 능력을 보고 대통령을 고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셨던 옆에 두 분은 만개한 꽃이라면은 저는 이제 막 꽃망울을 틔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중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심상정 편입니다. 여론의 바로미터인 택시 기사들이 뽑은 대선 정책 선호도에서 제 세 박자 경제론이 2위를 했습니다. 1위가 이명박 씨의 대운하론인데요. 이게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제가 1위입니다. 잘 다듬어진 정책과 좋은 실력으로 보수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대박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께 역시 읽죠. 대선 3수생으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1분 답변하시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 4번 끝에 대통령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4수 끝에 대통령 됐습니다. 저 권영길 첫 번째 대선 출마해서 민주노동당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 대선 출마해서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을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출마는 집권하자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음 나와서 대통령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높은 경륜, 지혜 이런 겁니다. 저의 세 번 도전이 입시 3수생과 어떻게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 번 출마는 경험도 3배, 경륜도 3배 이겁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게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노회찬 후보께 재치는 있으나 가벼워 대통령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1분 답변하시죠. 예, 제가 아마 몸무게로는 여기서 제일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심상정 후보께서 세 사람 지지율 다 합해도 당 지지율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에서 한 명씩 이렇게 후보를 정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제가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벼워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저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려고 한다면 저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평성을 위하기 위해서 이 방청객 여러분의 박수는 다 제한했습니다만은 이 세 분께 고약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냥 세 분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자, 다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평화 통일 분야에서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알아서들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은 없습니다. 1분 질문에 1분 30초 답변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먼저 권영길 후보께서 시작을 하시고 노회찬 후보께 1분 질문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진보 대연합으로
정권 교체 이루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후께서도 진보 대연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당내에서 민중 참여 문제가 뜨거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중 참여가 경선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선거 바람이 안 부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후께서도 그 동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 또 빈민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제 심후보, 노후보 우리 세 사람이 있어 대학로 빈민 노점상 집회에서 봤지만은 다 민주노동당 이야기 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11월에 100만이 모이는 민중대회를 조직하자고 하고 요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경선제 방식, 민중참여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 노후께서는 민중참여와 진보대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30초 답변입니다. 네, 민중 참여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민중이 참여해서 만든 정당이 민중노동당 아닙니까? 물론 모든 민중이 다 참여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더 많은 민중의 참여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각별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되고요. 뭐 이 민중 참여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민중 참여를 당 공직선거 후보를 갖다가 뽑는 어떤 그런데 제한해서 이 민중 참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원칙과 또 이제까지 지나온 그 과정과 대비해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중 참여를 저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넓은 폭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책 개발과 정책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진보 대연합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쓰여질 것이다. 다만 100만인이 모이는 민중 집회가 마련된다면은 그건 꿈이 현실로 되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례적인 어떤 집회 하나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집회 한 번보다는 그 집회를 만들어 가자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진보대연합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독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그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진보대연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권영기록 이번엔 심상정 후보께 1분 질문. 우리 모두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열린우리당이 주저앉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범여권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는 그런 거지만은 언론도 전부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다자간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 구도를 깨고 보수와 진보의 이 대립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참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대통합 뭐 어쩌고 하면서 후보들로 하면은 그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경선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그 중심으로 되어 갈 것 같거든요. 이러한 전개에 대해서 다자간 구도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은 정말 자신들을 대변할 진정한 정치 세력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그런 대통령이냐 아니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대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이 다자구도를 깨고 특히 사이비 정치 세력인 범여권 통합 움직임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시도록 하려면 20대 80의 사회에서 이 80%의 서민을 어떻게 결집시켜낼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양극화 쓰나미 현상을 몰고 올 이 한미 FTA 투쟁을 어떻게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승리를 주도하느냐 이것이 저는 민주노동당 승리의 관건이다. 한미 FTA 투쟁을 국민적으로 보다
확대 강화하고 그 승리를 주도함으로써 우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대 한나라당의 선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7월 2일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오름이 번지고 있습니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네. 이번 대선 승리의 또 하나의 관건이다. 그래서 당과 후보가 한쪽에는 한미 FTA 투쟁, 네. 한쪽에는 비정규직 투쟁을 묶어서 80%의 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네. 생각합니다. 이번엔 노회찬 후보께서 질문하실 순서 먼저 심상정 후보에게. 네, 공개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심의롭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의 그 후보가 벌써 한 10개월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가출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가출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민주노동당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그 높은 지지율은 지난 2004년 총선 때 제가 열린우리당의 높은 지지율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지갑 주운 것처럼 탄핵바람으로 지지율이 높았다고 했는데, 그 열린우리당의 참여정부의 실정 때문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습니다. 이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선두로 달리는 원인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만 또 이걸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선두로 달리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깰 방안은 무엇인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이명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서민의 표를 받아서 기득권 정치에 치달리면서 노무현 정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노무현 정부에게 기대했던 많은 서민들이 그 배신의 반대급부로 한나라당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해서라든지 한나라당이 서민의 그 고달픈 삶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서 우리 민주노동당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 눈에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딛고 일어설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과제는 바로 민주노동당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도는 아까 제가 이미 권영길 후보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경선 과정에서 당이 중심이 돼서 한미 FTA와 비정규직 정당으로 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당이 엔진이 되고 후보가 프로필러가 돼서 확고하게 서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선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진보 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민주노동당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 이번에는 권영길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 7년 전에 창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도 좀 바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정체성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 운동권들의 자족적인 그런 집회 방식이라거나 또는 정파 갈등, 이런 문제들, 우리의 또 활동하는 어떤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혁신하지 않고서 세상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의 혁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권영길 후보께서 소견을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 후보. 공개된 질문은 저에게 안 드리네. 저도 좀 쉽게 만들어 주시지. 노 후보의 그 민주노동당 바뀌어야 된다. 정체성 빼고 바뀌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파 갈등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안에 정파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노동당에는 통일을 중심으로 두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른바 NL이 있고 그리고 노동계급 문제를 중심으로 두는 이른바 PD라는 게 있습니다. 젊음을 바쳐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노동자들이 평등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이 바탕에 두고 건설적인 정책 대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정책 대결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리 따먹게 하는 식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혁신은 이제 민주노동당 안에는 통일을 중심으로 두는 민족을 중심으로 두는 한 세력이 있다. 또 동시에 평등 세상을 중심으로 두는 한 세력이 있다. 자주와 평등은 민주노동당의 생명이다. 이것을 지키면서 건설적인 정책 토론하고 단결하겠다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질문하실 차례 먼저 노회찬 후보에게. 예. 노 후보께서는 올 1월 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7대 대선에서 500만 표, 또 2008년 제1야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정세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 1월 말에 대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는 800만 표를 득표할 수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4월 22일 기자간담회 때는 정반대로 한나라당이 2008년에 200석을 석권할 것이다.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넘을 거다. 또 이런 상반된 비관적인 정세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3일 뒤에 치러진 그 4.1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1월이나 4월이나 전국 그러면 큰 변화가 없었는데 노 의원의 정세 분석은 양극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200석 석권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정세 분석은 틀렸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 의원께서는 여전히 이런 분석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보도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런 질문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작년 말에 열린우리당에서 2008년 총선을 위한 각 전국 선거구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뭐 한나라당 홍보요원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홍보하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인용한 건 뭔가면은 한나라당이 경우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갖다가 차지할 경우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대반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인용했을 뿐이지 제 자신의 정체 예측으로서 200석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열댓 명의 후보를 갖다가 놓고 조사하게 되면은 매우 낮은 이 지지율로 나와서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이야말로 저는 민주노동당을 위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3강 구도에 들 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12%에서 15% 이상을 처음부터 얻은 후보들이 3강 구도를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하기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메달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노동당이 17대 대선에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자, 심상정 후보 이번에는 권영길 후보에게. 예. 그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지지가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으로 70% 가까이까지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은 한미 FTA 타결 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는 찬성률은 한 20% 안짝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50%는 뭐냐? 그 중에 10%는 한미 FTA로부터 득을 보는 세력이고 나머지 40%는 한미 FTA를 조금 손해봤다 하더라도 굴욕적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70% 대의존도인 사회에서 개방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중국, 일본 샌드위치 된 나라가 미국 시장 선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보수 세력이 안내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비전에 동화되거나 체화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안내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비전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권영길 의원님의 견해와 또 민주노동당 정책을 진보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후보.
질문이 두 개인데, 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심 후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해마다 잘 되는데 왜 해마다 점점 더 못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사회 양극화 체제를 부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미 FTA든 무슨 FTA든 추진해야 됩니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 후보들 민주노동당 공약 100개 가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참평년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현실적인 공약 안 내걸고 있다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예를 들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텔레비전 토론에서 바로 당시의 노무현 후보와 제가 붙은 겁니다. 부유세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성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와 같은 것이다. 이름을 바꿨더니 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상의료 무상고요 내걸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내걸고 부유세 내걸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거였습니까? 권영길이었고 민주노동당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를 드셔도 원조집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원조집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간의 정치 분야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분들께 질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을 하고, 먼저 노회찬 후보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일어나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온 홍순석이라고 합니다. 노회찬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쪽과 서방 세계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죠. 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개혁과 개방의 주체가 누굽니까? 당연히 북한이어야 합니다. 북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혁을 할 것이며 어떤 속도로 어떤 폭의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밖에서 강요할 것도 아니고 또 밖에서 감나라 뱃나라 할 수도 없고 또 밖에서 희망하는 어떤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북을 공격한다거나 폄하하는 일도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넓은 폭으로 개방해서는 안 될 것까지 개방해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생생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혁 개방은 북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런 개혁 개방 과정에서 나진선봉, 저는 나진선봉 바로 다리 하나 건너편에 있는 중국 국경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신의주특구, 개성공단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개혁 개방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개혁 개방과 관련해서 이 북이외의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경제의 인프라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국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더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간섭하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께 질문, 네, 일어나셔서, 예.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 같은 경우에는 군을 중시하는 성군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대 동부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치는 이런 대내외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군 정치 체제가 상황에 따른 전략인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치 체제가 평화 체제로 나갈 경우에 선군 정치 체제도 변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특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은 북한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를
단순히 군사적 동원 전략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 선군 정치를 북한 체제의 아주 고유한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도 저는 무리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군 정치는 개혁 개방에 따라서 변해가는 정책 기조로 저는 파악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선군 정치는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추진된 환경을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남한도 이 선군 정치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거나 배타시하지 말고 북한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께 질문 있으신 분? 예. 경기도 목포에서 온 정선입니다. 권영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와 대립시키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영길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인권 문제 없는 나라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 매일 거론하다시피 하는데 미국 어떻습니까? 흑인 문제 어땠습니까? 이라크 침공 문제 어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은 인권 문제 없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권 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북한에 인권 문제 있습니다. 그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말 미국과의 대결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그 인권 문제를 터집 삼아서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정일 체제는 바꿔야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내걸고 인권 내걸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어서 먹고 사는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전쟁을 막는 문제가 중요하다. 선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것을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그것 우리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방청객들의 질문까지 준비된 모든 순서를 다 소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정확히 1분씩 드립니다. 먼저 심상정 후보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올 국방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모든 선진 국가들이 군비 감축을 계속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유독 국방비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무려 272조를 더 퍼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과중한 국방비에 우리 낮은 복지를 감수해야 합니까? 또 언제까지 우리 젊은 아이들의 청춘을 희생시켜야 합니까? 저는 이제는 이 평화가 곧 돈이요, 복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힘찬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모든 정치 세력들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이 땅의 서민들의 삶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노동당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신다면 민주노동당이 우리 이 땅의 80%의 서민의 희망을 엮어 나갈 것입니다. 후보. 다음 권영길 후보 마무리 발언. 2005년 8.15였던가요? 그때 북한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 왔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해서 광복절에 서울에 왔는데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 어떻게 지내실 수 있겠냐 하고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양 가면은 혁명열사령 방문할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불법이고 합법이고 떠나서 무서워서 못 갑니다. 수구 보수 언론이 마녀 사냥하다시피 해서 그런 겁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 두 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언제 평양 가게 되면은 우리 세 사람 혁명열사령에 갑시다. 꽃다발 하나에 마음 담읍시다.
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되면은 평양 갈 때 혁명열사령 방문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왜? 그것이 화해 상생의 길이고 분단을 이기고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노회찬 후보. 예. 네, 지난주에 저는 강원도 원주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교에서 25년간 근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그 유명한 대학 당국은 종이 한 장을 보냈습니다. 6월 30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 바로 이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강행 통과시킨 바로 비정규 악법 때문에 7월 1일부터 그것이 반려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25년간 근속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울 때까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께만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에게 지지와 뜻을 모아주신다면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바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세 분 후보께 드릴 수 있는 덕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분 다 1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 분 다 1등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이 후보 경선이 또 문제가 아니라 본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좋은 성과, 또 국민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 후보 수고 많으셨고 또 방송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민주노동당 제1차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